네,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는 한때 트럼프 지지자였다고 하는데 더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추석 이후에 미국 대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셔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선 암살 시도가 이번이 두 번째인데 경제적으로 저희가 한번 풀어볼 텐데 지난 1차 피습 때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한 3% 정도 급등을 한 바 있어서 좀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이번엔 좀 어땠습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된다라 그러면 친코인, 코인을 많이 경제에 쓰겠다라는 의식을 표방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경제 상황,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나타내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사실 당일날, 그러니까 이게 사건과 당일날은 오히려 트럼프의 어떤 코인이라고 했으면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습니까? 3%가량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당선 확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자금 모집을 하기 위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한 주식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 역시 이제 3%, 4%가량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이 사건이 트럼프의 부정적인 영향,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오히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표상으로 좀 당선 확률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좀 그러면 오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떨어진 이유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난번에는 이게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 해석이 100% 맞다틀리다는 말씀이 좀 곤란하긴 하지만 트럼프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떤 경쟁이었고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이 붙으면서 결국은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노령화되면서 취약한 부분들을 트럼프가 흔히 말하는 이런 암살 위기를 겪으면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흔히 말하는 승리의 가능성이 높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나다 보니까 트럼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어떤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좀 정책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해리스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얘기 나온 김에 이 두 후보의 경제 정책도 짧게 한번 볼 텐데 어떻습니까? 두 후보 정책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곳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것을 했는지 조금 알아셔야 되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개별 정책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되게 호의적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러한 것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큰 정책이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를 버리고 이제 화석 에너지를 쓰면서 에너지 가격 낮추겠다. 그러면서 가격을 완화시키겠다라는 물가를 완화시키겠다 이런 큰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 1기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이제 2016년부터 2020년 때 했던 굉장히 강력한 관세 정책을 피면서 미국민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산층 정책을 많이 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액공제라고 그러니까 세액공제라는 것은 사실 돈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벌어야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액공제 교육이라든지 첫 집을 살 때 어떤 세공제 같은 것들 많이 늘리면서 중산층 회복에 나서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물가가 많이 오른 식료품이라든지 의약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공정거래를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보이면서 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에게 어느 후보가 더 당선됐을 때 적합할지 유리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견해겠지만 어느 후보가 되는 게 좀 낫습니까? 사실 이제 관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제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세를 올린다는 얘기고 우리나라는 수출 경제지 않습니까? 수출 경제라는 것은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세를 올리게 되면 부담이 된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책과도 좀 바꿀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은 미국에 생산하는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가 생산을 하면은 거기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것도 줄이고 관세 장벽이 올라가게 된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입장이다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금리 얘기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 시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3시로 예정돼 있는데
미국이 2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쭉 계속해서 전망해드린 바 있는데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관심사는 0.25%포인트를 내리느냐, 0.5%포인트를 내리냐, 흔히 말하는 B컷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주만 하더라도 연준에서 흔히 말하는 금리를 체계적으로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체계적으로 내리겠다는 건 천천히 경제에 충격을 안 주면서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 논의가 급변하면서 이번에 B컷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0.5%를 내리면서 결국 그것은 지난주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B컷을 예상했는데 지금은 3분의 2 정도가 B컷을 예상할 정도로 확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의 근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연준의 동향들, 물가 지표를 보는 것들이라든지 최근에 연준 의사들 발언들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이 미국의 연준이 타겟하는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금리 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빨리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좀 B컷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B컷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강달러 기조 같은 것들이 좀 반영이 좀 어떻게 보면 축소가 되면서 외환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다른 나라의 기준금리 정책,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좀 쉽게 내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서 타국의 금리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준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이제 0.5% 만약 B컷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 10월에 금리 인하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인하로 이어질까요? 바로 우리나라도? 사실 인하로 연결되는 고리는 가계부채거든요. 가계부채 중에 최근 주담대가 5월에 5조, 6월에 6조, 7월에 7조, 8월에 8조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원래는 다들 이제 10월 달에 내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11월로 미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가계대출 통계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네. 이제 9월 달에 이제 가계대출 증가세, 특히 주담대 증가세가 8월에 비해서는 꺾였다라는 데는 다 동의하는데 사실 6월, 7월에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수준이냐? 아니면 5월 이전 수준에 굉장히 낮은 수준 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지표를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금리를 낮추게 되면 가계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더 화랑이 되면서 혹시나 버블 같은 거라든지 이게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또 금리를 못 낮추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 지금 지표 자체가 지금 좀 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일단 우리 정부도 당국자들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연예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추석 연휴 기간 가족 친지분들과 TV 보셨던 분들 이 장면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어떤 장면인지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반짝반짝 하나 둘 셋 넷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잠깐만 엄마 잠깐만 엄마 잠깐만 그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붙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못 들으시니까 듣고 하시는 게 안 되셔서 엄마 나를 봐 나를 보고 엄마랑 나랑 같이 부르는 거예요. 둘이 같이? 둘이 같이. 네, 쭉 보셨는데 사실 이 장면 보면 홍지민 씨 어머니가 왜 박자를 잘 못 맞추시지 이렇게 옆에 가서 많은 얘기 해주시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자, 홍 기자님 사실 홍지민 씨 이 가족한테 좀 다른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박자를 못 맞추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거의 80살까지 민요 강사 하셨던 홍지민 씨 어머니신데 지금 이제 90이 조금 넘으셨는데 84세부터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치매로 인해서 저렇게 마치 민요 강사도 하셨던 분이 박자 모르는 분처럼 그렇게 노래를 하셨는데 MBN 프로그램이었죠. 언포게터블 듀엣인데 저는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추는 어머니와 그거를 어떻게든 가까스로 맞춰보려는 딸 홍지민 이 모녀의 듀엣이어서 저는 더욱더 어떠한 노래 실력을 갖춘 모녀의 듀엣보다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홍지민 씨가 얼마나 평상시 엄마를 살뜰히 챙기는 딸인지도 볼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자, 사실 홍지민 씨가 사실 몇 년 전에 어머니 치매 사실을 좀 고백한 바가 있고 많은 응원을 받아왔는데 어머니 상태가 현재 어떠신지 영상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보고 보시죠. 어머머머. 아이고. 꿈에 보는 거 아니야? 꿈에 보는 거 같대. 가면서 이름이 뭐다 잊어버렸어. 도화지. 도화. 도노라? 그 전에 알았는데. 얘는 누군데 엄마? 그래 이 까먹지. 저희 친정엄마 치매는 84살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모든 기억을 자꾸 까먹고 지금은 치매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네, 홍지민 씨가 좀 자녀도 어렵게 낳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할머니가 이 손녀들 이름 잘 못 외워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홍 기자님 보니까 이 홍지민 씨가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어머니를 좀 보살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홍지민 씨가 본인 어머니 치매를 두고 귀여운 치매라고 했는데 저는 누구세요 하기보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름을 기억하시려고 네. 하고 손녀인가 보다는 아시는 그 정도여서 또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영상을 개인 채널에 이 양평 여행 간 영상을 올리면서 홍지민 씨가 뭐라 그랬냐면 이틀 만에 만난 엄마라고 썼어요. 사실 2달 만에도 아니고 2주 만에 어머니 뵈러 가도 굉장히 효녀인 건데 저는 이틀 만에 또 그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홍지민 씨가 이렇게 엄마를 보러 열심히 가는구나. 또 보면 어머님이 굉장히 아이처럼 천진난만하잖아요. 손녀들하고도 또 이 홍지민 씨하고도 가위바위보 하는 영상도 있었는데 그렇게 같이 어린아이가 돼서 눈높이로 맞춰서 어머니랑 치매 어머니랑 놀아드린다. 저는 물론 이제 이 큰 언니랑 형부가 더 많은 수고를 해주시다고 해요. 그런데 홍지민 씨가 이렇게 함께 잘 놀아드리는 거 이것도 굉장한 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뭐 애틋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한데 자, 이 방송 함께 보셨던 이 현장에 있던 분들 특히 뭐 MC 패널분들도 마찬가지로 더 감동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패널 태진아 씨도 이 안에 옥형 씨가 치매 앓고 있다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홍지민 씨 모녀를 여행을 시켜드릴 버스, 추억이 가득 담긴 버스 운전기사로 나선 분이 양희은 씨였는데 양희은 씨 어머니도 치매를 앓으시다가 지난 1월 작고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남달랐을 거고 그래서 이 모녀를 소개하실 때 새 딸을 위해서 못하는 게 없으셨던 두려운 게 없으셨던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자부심이 된 막내딸 홍지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 이 홍지민 씨 아버지자 이 어머니의 남편분이 독립운동가셨어요. 그런 독립운동가의 남편이 돌아가시고 뭐 그 다방에서 주방일 하시면서 왜 쌍화차에 노른자 띄워주잖아요. 그 남은 흰자를 모아서 흰자만으로 달걀을 붙여서 이 세 딸을 키우던 그런 어머니시거든요. 이제 그런 어머니신 그걸 볼 때 홍지민 씨가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고 또 장윤정 씨도 또 이거 함께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남이 아니라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의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이명웅 씨, 국민 가수 이명웅 씨 얘기인데 자, 이명웅 씨가 이번에 연휴 기간에 연말 연시 그 공연 계획을 발표했는데 들썩들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10월 12일 날 자선축구대회 하는데 또 그 뒤에 뭐 하나 했더니 어떻게 보면 2024년을 저랑 마무리하시고 2025년을 저랑 또 여세요. 이런 리사이틀 스케줄을 발표했어요. 네. 12월 27일에서 또 9일 요때 3일간 리사이틀 공연하고 리사이틀을 다시 만난다 이런 뜻으로요. 네. 또 새해 1월 2일에서 4일 또 하는데 장소가 중요합니다. 고척
스카이돔이에요. 야구장입니다. 네, 아니 흔히 뭐 너네 주제 파악 잘해라 하는데 이제 임영웅 씨는 제대로 주제 파악했다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네, 하게 적어도 됐다. 10,000명은 넘게 들어가는 아. 데서 하는 게 임영웅한테 맞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네. 지난해 했을 때 서울 앙코르 공연했을 때 여기 한 이틀 동안 38,000명 들어갔거든요. 그럼 요번에는 엿새니까 10만 명 넘겠구나. 10만 명 넘는 분들이 연말 연시를 함께 할 수 있구나 또 하면서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거 하면요. 지난 몇 년간 추석 연휴 때마다 트로트 열풍이 굉장히 많이 일었는데 그 중심에도 임영웅 씨가 있었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번 추석에도 음원 시장에서 임영웅 효과가 좀 제대로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트로트다 그러면 노년층이 부르는 노래.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시대를 아우른다, 세대를 아우른다, 시대를 넘고 세대를 아우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중심에 임영웅 씨가 있는데 실제로 이전보다 음원, 이 트로트 음원에 대한 소비가 추석 때 늘었고 또 차트에 그냥 다 차지했습니다. 네, 9월 평균으로 봐도 또 이전 어떤 다른 9월의 다른 날보다 추석 때 유난히 트로트를 많이 듣는다 하는데 아무래도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노래를 틀어도 임영웅 씨의 누구 노래를 뭐 어떤 노래를 틀어도 뭐 온 가족이 손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알고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이 임영웅 또 임영웅을 비롯해서 뭐 영탁 2,000원 할 거 없이 네. 많은 어떤 트로트 가수들의 음원이 소비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음악 들어보면은 꼭 트로트 풍 같지도 않아요. 맞아요. 뭐 그렇군요. 발라드 같기도 하고 약간 팝 같기도 네. 하고 살짝 락 노래도 있고 임영웅 씨는 뭐 세대만 아우르는 게 아니라 전 장르의 음악을 아우르는 가수죠. 그렇군요. 수감 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 씨와 배우 유아인 씨 관련 소식인데 수감 생활을 추석에서 옥중 생활 처음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호중 씨도 또 지난 3일부터는 배우 유아인 씨도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명절을 추석을 옥중에서 맞게 됐는데 네. 이 옥중 추석에 대해서 관심이 또 아무래도 그럼 뭐 먹나 뭐 우리 명절 음식 해 먹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먹나 또 관심이 쏠렸는데 아침에는 빵, 잼, 스프 또 삶은 달걀, 두유 이렇게 제공됐다는 소식이 네. 들려왔고 점심에는 감자 수제비국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곤드레밥에다가 된장찌개 줬다 하는데 일부 분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잘 먹는 거 아니냐, 너무 잘 먹는다. 이거 다 국민 세금 아니냐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지금 명절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들에 대해서 사랑했던 마음, 기대했던 마음의 크기만큼 지금 팬들이 화가 나신 거고 네. 그 크기만큼 뭐 먹는지에 대한 관심 또 그것에 대한 질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 모두 안에서 더 반성하면서 이런 비난과 질타 속에 또 숨겨있는 이 대중의 관심, 마음을 잘 읽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반성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사건 전문가 모시고 우리 사회 곳곳의 사건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장가 기자, 첫 번째 사건은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200경기 이상 뛰고 영국 축구대표팀 선수로서 월드컵도 뛰었던 그리고 K리그로 올해 이적해서 화제인 링가드 선수입니다. 많은 분들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링가드 선수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운전했다. 이 의혹이 나와서 축구 팬들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이 원동기 면허가 있든지 아니면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FC 서울 소속인 제시 린가드 선수는 면허가 없는데도 전동 킥보드를 타서 경찰이 내수에 착수를 했습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압구정동에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았는데요. 이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렸거든요. 사진 나오고 저렇게 지금 사진이 있죠.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이 언론사에 제보도 했고 그러면서 논란은 점점점 커졌습니다. 앞서 린가드는 1년 전인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을 한 혐의로 1억 원 상당의 벌금을 받은 뒤 18개월 면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현지 매체를 통해서 전해진 바가 있는데요. 예. 경찰은 이 린가드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 또 국제 면허나 음주 여부까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억을 냈다. 어쨌든 지금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정지된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린가드가 해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 그리고 안전모 꼭 착용해야 되는지 법규를 몰랐다. 이런 일단 사과문을 냈는데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실 법을 몰랐다,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네. 사실상 법을 어겼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SNS 영상에 직접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잖아요. 아마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죠. 전동 킥보드를 뭐 면허가 있어야 된다거나 안전모, 그러니까 헬멧 착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전동 킥보드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만 16세라는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헬멧 착용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어긴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면허가 없었다면은 범칙금 10만 원, 그리고 보호장치 미착용의 경우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칙금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은 죄의 부분에 대한 인정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 개인형 이동장치 탈 때는 면허 필수이고 이제 헬멧 등 안전장비 갖춰야 된다는 점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F서울 팀이 굉장히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 린가 선수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하게 되면은 뭐 출장 정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어떤 조치들이 따를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지난번에 이 바가지 요금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갖고 사인들한테 막 큰절까지 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연휴에 또다시 도마에 올랐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벌여서 적발이 많이 됐는데 보니까 대게 2마리에 37만 원에 팔았다고요? 맞습니다. 과거에 대게 2마리에 37만 원이고 또 킹크랩은 54만 원에 팔아서 많은 논란이 됐었던 예. 이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요.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어시장에 있는 업소 17곳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를 안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또 이 접시 형태의 저울에 횟감을 올려놓고 거짓말로 무게를 올렸다가 적발된 곳이 61곳이나 되는데요. 개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를 하거나 조리장에 청결이 지켜지지 않은 곳도 적발이 돼서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이 어시장이 많은 문매를 맞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걸까요? 당시의 영상 한번 보시죠. 하나 달아보고 대게 한 2마리 한번 달아볼까요? 네, 그럼 무게만 한번 볼게요. 이거 하나, 아니 몇 킬로인지는 저는 보지도 못했네요. 가격분이 인형수 많으시니까 요걸로 드셔야 돼요. 대게로. 이거 37만 8천 원. 킹크랩 같은 경우는 이거 큰 거, 이거는 지금 54만 원 나와. 54만 원. 근데 진짜 거짓말이고 시대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기니까. 저희도 지금 나와갔으니까 좀 구경이라도 좀 할게요. 대게 한 마리 가시면 돼요. 그 정도. 이거 얼마예요? 9만 원이요. 2kg? 18만 원. 이거 18만 원이라고. 일로 보여줄게요. 지금 막 왔으니까. 달아먹어. 그냥 3천 원. 그럼 먹으려면 먹어. 내가 더 하나 줄 테니까 또 먹어. 왜냐면 3천 원 재밌으면 여기 사장님이 싶어. 솔직히. 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상인들이 일단 상습적으로 이게 좀 소비자들을 좀 우롱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좀 외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 지난해 6월에도요. 꽃게를 판매했는데 다리가 없는 꽃게를 판매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없는 꽃게요? 그렇죠. 다리 몇 개가 비는 그런 것을 판매한 것도 문제가 네. 됐었고 지금 가격을 보자면요. 뭐 게도 그렇고 킹크랩도 그렇고 원래 비싼 가격을 주고 먹는 음식이 맞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바가지 요금으로 보인다면 호텔도 저렇게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을 만한 부분은 저울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게가 제대로 몇 킬로인지 공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접시 같은 것을 사용한 다음에 이제 게나 킹크랩을 올려놓고 접시 무게까지 더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애초에 조작이 되어 있는 저울, 그러니까 원래보다 무게가 더 나아가도록 만들어진 저울도 사용했던 점들이 확인이 되어서 사실 소래포구가 문매를 맞았었고 상인들이 자정운동을 벌이면서 시장까지 나서서 앞으로 소래포구에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근절을 약속하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또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고요. 인천 소래포구 하면은 일단 이 다양한 이런 생물들, 이 어시장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정취이자 국민들에게는 어떤 따스한 느낌을 주는 그런 맞습니다. 공간인데 그런 공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꽃게철 그리고 소래포구 축제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자정 노력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큰절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 오가면서 좀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볼 텐데 이른바 진상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먼저 한 광역버스에 민폐 행동을 했던 진상 고객, 승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진상 겁니까? 이 추석 연휴의 시작은 버스나 이제 뭐 기차 그리고 차에서 시작하게 되잖아요. 네. 이동을 하는 건데 이 추석 연휴의 시작길을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한 광역버스입니다. 바로 이동 올랐네요.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한 남성 승객이 신발을 벗은 채 양말만 신고 앞자리 좌석에 이제 머리 받침 있는 부분에다가 다리를 떡하니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양말에 돼요. 구멍도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말엔 심지어 구멍도 나 있죠. 좀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앞자리에 지금 손님도 앉아 계신 게 보이시잖아요. 혼자 타고 있는 버스 아닙니다. 혼자 타고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귀에다가 별도로 이어폰 같은 것도 꽂지 않고 영상 소리도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고 그래요? 해요. 이런 부분들 사실 다른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건데 이걸 뭐 단속한다거나 여기다가 범칙금을 매긴다거나 이렇지 어렵잖아요. 법이 없더라도 규칙이 없더라도 이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예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연휴 시작이거나 뭐 어느 중간이나 처음일 것 같은데 얼마나 기분 나빴습니까? 주변의 분들이. 어때 장가 기자, 또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명소죠. 서울 명동 이 한복판에서 남의 음료수를 가서 한 입씩 먹는 그 남성이 포착됐다고 해서 또 공분을 많이 샀다고 해요. 맞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게에 들어가려면 마시던 음료는 여기 문 앞에 여기 보관함에 좀 놓고 들어오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보관함에 이렇게 음료를 놓으면서도 약간 찜찜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혹시 뭐 누가 손대면 어떡하지? 그럴 이런 때도 생각을 있죠. 하는데 예. 그러면서도 뭐 별일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명동에서 별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죠. 네, 명동의 한 옷가게인데요. 네. 영상 속 남성이 의류 매장 문 앞에서 손님이 마시던 음료를 보관하는 이 테이블에 놓인 음료를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음료수를 마시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자세히 보시면 이것저것 맛보는 계속 중이었습니다. 남의 거를 네, 먹고 있네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 집어 먹더니 맛이 좀 씁쓸하니까 저렇게 라떼를 넣어서 섞어 먹습니다. 대체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자, 보다 못한 남성이 옆에서 말려봤지만 예. 이게 무슨 상관이란 듯이 이상한 행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임재 변호사님, 이걸 뭐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진짜 일본 SNS에서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이 국제적인 망신인데 이거 처벌 어떻게 됩니까? 좀 충격적이죠. 사실 옷가게 앞에서는 음료수 들고 들어가게 되면은 옷에 흘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거치대 마련해 놓고 마시는 음료수 두고 가는 것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저도 앞으로는 음료수 이렇게 두고 갈 때 다시 한번 좀 주변을 살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절도죄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도라는 것이 지금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누가 버리고 간 게 아닙니다. 버린 물건 아니면 흘리고 간 물건을 주워가더라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금 이 음료의 주인이 내가 쇼핑을 마치고 나와서 다시 이 물건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공간이잖아요. 실제로 유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탁자에 놓인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뚜껑이 막아져 있는 1,800원 상당의 음료수가 놓여 있었는데 한 남성이 이것이 그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두리번 하다가 그 음료수를 마시고요. 심지어 마시지 않은 것처럼 뚜껑을 잘 닫아서 다시 탁자 위에 두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여곡절 끝에 재판의 판단까지 받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재판부에서는 충분히 이 음료수가 심지어 굉장히 작은 가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것은 다른 사람, 주인이 있을 것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리번거리면서 먹어버리고 다시 병뚜껑까지 덮어서 돈 둥이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봐서 벌금 5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적이 있었거든요. 처벌의 경중 여하를 떠나서 어쨌든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손을 대는 행위가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줬던 사례인 것 같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경위에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확인이 지금까지는 어렵지만 이런 행동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이 부분을 지키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또 번호표까지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법이 없다고 해서 자꾸 지켜지지 않는 어떤 관행이라든가 예절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이 좀 씁쓸하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일본 SNS에서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명동이라고 일단 나왔지만은 명동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맞다면 뭐 상인들이 2차 피해도 얻을 수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내서 제2의 제3의 피해를 좀 막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정치권에서는요, 이른바 추석 밥상 여론 이맘때 되면 항상 화두에 오르죠. 굉장히 중요한데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이 부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자, 혹시 지인들, 뭐 친지분들 많이 뭐 연휴 때 보셨을 것 같은데 밥상머리에도 정치 관련 이슈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뭐 어떤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까? 사실 추석이나 설일 때 명절에 모이면 밥상머리의 이야기의 주도권을 사실 어머니가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상 차리고 나 많이 먹어라 하면서 아버지보다는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이 밥상에서의 이야기는 첫 번째는 사실 물가예요. 물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멀리서 자녀들이 혹시나 뭐 장 보고 뭐 먹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살림살이가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고 사실 두 번째는 아프지 말자. 그 의료 대란 때문에 아픔, 즉 건강과 그다음에 물가 이런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민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 정치 얘기는 오가지 않았습니까? 정치 얘기가 없지는 않았겠죠.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정치는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편을 든다기보단 정치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할까. 늘 저렇게 결론을 못 내고 싸우기만 한다. 이런 결론이 늘 나오더라고요. 자, 장윤주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치 이슈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오갔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가족끼리, 연인끼리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명절 민심에는 명절 밥상에는 정치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건강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추석 명절에 당연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건강해라, 부모님 건강하셔라라는 말씀하시는데 올해 명절만큼은 그 건강이라는 단어가 더 아프게 그리고 더 소중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응급실 뺑뺑 얘기도 많이 들렸고요. 그렇죠.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지금 의료 공백 사태다 이런 말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또 부모님들도 가족들 모두가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의정 갈등,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 여당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들 당연히 좀 명절 민심에서는 나왔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지금에 와서 중재자의 역할을 본인이 자임하면서 중재를 해보겠다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만큼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중재자로서의 공간을 허락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 과연 중재자로서의 실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아마 명절 밥상에서 많은 이야기들 오고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에서는 아마 밥상머리에 이런 주제를 올리고 싶어 했고 좀 듣고 싶어 했다, 이런 인상을 받는 게 추석 연휴 동안 김건희 여사 이슈를 많이 부각을 했습니다. 자, 여당에서도 지금은 김 여사가 활동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목소리도 일부에서 들렸는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 그런가요? 나오실 때 아닙니까?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네? 예. 공개 활동을 하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품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가는 게 옳습니다. 네, 이종호 실장입니다. 네. 홍 시장이 웬만하면은 윤 대통령 옹호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한다, 쓴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일단 홍 시장이 보기에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썩 좋지만은 않다. 그것이 근데 오래되고 있다. 전기 어떤 모멘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을 찬성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도리어 특검 필요 없다. 그리고 또 확실하게 그 도이치모터스라든지 혹은 이번 그 파우치 이 명품백 사건도 선을 확실히 그었거든요. 그런 홍 시장이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지금 나오는 것은 아주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건 이제 반증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엔 이제 공개 행보라기보단 저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독자 행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개 행보 해야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과 함께 나와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장면에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아마 봐라 지금 제대로 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못하지 않느냐, 뭐 뒷받침 못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독자 행보, 즉 마포대교에 가서 시찰이나 순찰이라는 표현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것, 이건 독자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정치 행위처럼 비춰질 수 있는 행보거든요. 저는 공개 행보는 불효불급한 것 하되 독자 행보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장현주 부위원장, 그리고 이 진행자가요, 김 여사 행보에 대해 조언하거나 막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해야죠 라면서 조언할 참모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홍준표 시장이 참 어쩔 때는 또 독설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저 발언들이 여권 내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속 시원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셔야 되고 뭐 주위에 조언할 참모가 없겠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용산에서도 말리뿐이 없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관련된 쓴소리를 할 만한 사람들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이 좀 대신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속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들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도 사실상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권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그 전주로 활약했던 손모 씨가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그렇다면 같은 전주이기 때문에 기소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독자적인 공개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여권 그리고 정부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홍 시장 말 중에는 소나긴 피해라, 이런 얘기가 좀 인상 깊게 들립니다. 추석 당일이었던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DJ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이 한동훈 플레이리스트라는 소제목 아래서 1시간 동안 7곡을 자신이 좋아하는 곡들을 들려줬는데 자,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곡 어떤 곡 추천해 주실까요? 타마이츠의 87년 곡인데요. 예. Way Down in the Hole이라는 곡. 배우도 하고 곡도 쓰고 그런 분인데 저는 이분의 곡을 다 좋아해요. 대표님의 마지막 추천곡을 듣겠습니다. 마지막 추천곡은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엘비로드에 있는 건데 엘비로드 첫 곡에 있는 게 Come Together라는 곡입니다. Come Together는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마지막은 뭔가 정치적으로 끝내는 게 정치인의 도리가 아닐까. 여당 대표에게 듣는 음악 얘기가 좀 신선해서 저도 어제 이 라디오 프로그램 한번 저도 밤에 본 바가 있는데 자, 이종훈 실장님, 이 한 대표가 락과 이 재즈 음악에 일가견이 있다고 하고 뭐 예전에 자료 사진도 뭐 돌긴 합니다만 대학생 때 지금 뭐 이 럭커머리 머리 좀 유명했고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부선 좌천 됐을 때 이 기타도 배웠다. 그래서 제가 방구석 기타리스트다 이런 얘기까지 좀 소개했는데 쭉 보셨으니까 이 추천곡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 곡이 재즈였고 그다음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가곡 빼놓고는 다 밴드의 그런 그 뭐랄까 그 락 스피릿이 나오는 밴드 연주곡들이 주로 이제 모아진 곡들입니다. 밴드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보컬만 뭐 이렇게 그 우세한 그러니까 그 스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포스트 기타, 베이스 기타, 뭐 드러머 모두 다 사실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곡들을 보면 야 확실히 덕후다, 그러니까 좀 매니아다라고 느껴지고요. 한동훈 대표의 푸샤를 보면 기타와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는 원래 고양이 집사라고 하고 이 기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 1호라고 하는데 스트라토캐스터라고 해서 지미 핸드릭스나 에릭 크랩톤이 썼던 기타예요. 명품이죠. 잘하시네요. 저도 조금은 음악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뭐 저는 한동훈 대표보다는 훨씬 얕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미 핸드릭스나 뭐 또는 에릭 크랩톤의 그 정말 명연주는 저 부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초등학생 때부터 취미 를 물어보면 오디오 갖고 놀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매니아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뭐 DJ한테 마지막 선곡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마지막 곡을 보니까 비틀즈의 Come Together라는 곡인데 뭐 저도 좀 즐겨 듣는 노래긴 한데 이 내용을 보면은 흩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같이 해보자며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비틀즈 멤버들이요. 자, 뭐 정치권에서는 이런 것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Come Together를 할 때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딱 어울리는 지금 상황이다. 한동훈 대표한테는. 네, 어떤 상황일까요? 그 비틀스 4명이 모두 다 천재적이잖아요. 4명이 모두 다 천재적이다 보니까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곡은 4절인데 1, 2, 3, 4절이 각각의 멤버들을 표현을 해요. 1절 그러면 링고스타. 그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게 링고스타. 2절은 그는 이 손가락을 잘 놀려. 이건 이제 그만큼 기타나 현악기를 잘 하는 조지 해리슨. 3절은 그는 매기즘을 잘 만들어. 오노요코와 그다음에 존 레논을 얘기하고 4절이 그는 롤러코스터 같아. 폴 맥카트니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들이 있는 건 그만큼의 개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늘 헤어졌다 만났다를 되풀이하지만 마지막 후렴구가 이거예요. Come together right now over me. 우리 함께 모이자. 우리 그런 얘기거든요. 즉 한동훈 대표가 친한, 친윤 또 뭐 윤한 뭐 이렇게 갈등이 있지만 함께 모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네, 정치평론가의 음악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제 또 추석 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가 추석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홍삼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통상적인 걸까요? 요즘 뭐 관계도 그러하니 특별한 좀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보낸 건 아닌 것 같고 전현직 대통령에게 모두 다 선물을 보냈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건 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어찌 보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가 된다라는 건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멀어진 관계를 보여주는 전 장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사실상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거나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명절에 선물 보내는 게 뭐 큰 뉴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두 분의 사이가 멀어져 있고 지금은 사실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 자체, 공간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추석 선물 보낸 것 이것만으로도 뉴스가 되는 또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조급한 마음 들 것 같습니다. 당대표 된 지 2달 됐거든요. 그러나 국민들 기억에 남을 만한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로서도 이번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중재자로서의 어떤 대안의 역할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노력에 비해서 지금 성과가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마음만 급한 상황일 것 같고 국민들께서는 사실 정치인, 신인 정치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1차 평가는 끝나셨거든요. 지난 총선 참패가 1차의 성적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께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평가 중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평가의 기간들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잘 알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음악을 소개해주고 이런 것도 명절이니까 하나의 이벤트로서 굉장히 인상 깊긴 했지만 이제 음악은 좋은 DJ들이 소개해 줄 것 같고요. 본인은 중재자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협상 어떻게 하는지를 국민들께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는데 어제 이 대표도 추석 맞아서 SNS에 이 성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두 아들과 함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서 성묘하는 사진이었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습니다. 자, 얼마 안 있다 근데 이 사진을 삭제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이 아들 모습 공개한 게 2017년 대선 이후에 7년 만이라고 하는데 부담이 된 건가요? 갑자기 아들 사진을 지웠는데 그러고 나서 혼자 이렇게 산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어놨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아마 아들들 사진을 함께 올린 것 같아요. 명절이고 하니까 성묘 가는 모습을 올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아들들이 들어있었던 사진이 삭제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제1야당,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당대표이고 연임에도 성공했고 80%가 넘는 득표율을 가진 진짜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야당 대표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삶도 굉장히 고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든 것이 사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가족들과 이야기 얼마든지 SNS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또 그 SNS를 올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또 아들들과 관련된 논란들이 다시 한번 또 상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공격들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마음에서 지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정치가 아무리 극한으로 갈라져 있고 또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명절만큼은 또 가족을 생각하는 또 개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조금은 여유롭게 돌아봐주는 그런 또 정치권의 모습이 있었으면 어떤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종훈 실장께도 한번 여쭤볼 텐데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지만 이 이재명 대표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당장 다음 달에 이 재판 1심 결과가 나오고 이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 이용 의혹받고 있고 보신 것처럼 맨 오른쪽에는 장남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이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뭐 기분 좋게 SNS에다가 올렸다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좀 내려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서 내렸다는 해석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석 때라는 추석이나 설은 온 가족이 정말 전국에 있는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 그 가족들의 서로의 갈등도 많을 거고 또 그 가족들이 봤을 때 일원 중에 한 사람은 좀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추석과 설은 왜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날이거든요. 서로 상처를 좀 보듬어주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물론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부친과 관련해서도 참 논란이 많았잖아요. 도박을 했다든지 또는 화전민으로 뭐 어떻게 했다든지.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일관성이 좀 없었어요. 처음에는 부친과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부친은 남의 물건에 뭐 남의 것에 절대 손도 안 대고 그런 인물이 아니다. 훌륭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는 아니 도박을 해서 쫓겨났다. 또 화전민의 아들이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부분들과 관련돼서 좀 일관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인데 성묘 가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또 아들 문제도 사실 그때 대선 때 좀 굉장히 아픈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성매매와 관련된 표현들을 SNS에 올리고 또 도박과 관련해서 처음엔 부인했다가 도박한 게 알려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들들인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함께 성묘했다. 그럼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가족으로서 이런 걸 했다라고 그냥 밀어붙였어야 됐다. 올릴 때의 마음이 사실은 계속 갔어야 됐다. 그리고 떳떳하게, 아까 떳떳하진 않지만 가족들의 어떤 아픔을 아까 그런 어떤 상처를 이해하기도 하고 해서 좀 일관성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연착륙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맞아서 귀경길 상황도 그래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닷새간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이 귀경길 생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부산, 서울 사이 아직도 6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 서울 요금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여애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서울로 들어오는 귀경객들의 차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 상황 CCTV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근입니다. 소통이 원활한 부산 방향과 달리 서울 방향으로는 차들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송악 부근 서울 방면에서도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 5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 5시간 1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교통량이 584만 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0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귀경길 정체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3시에서 4시쯤 정점을 찍고 자정이 되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